1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늘 함께 붙어 지낸 가족을 잃었는데도 내가 떠나보낸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라는 이유로 어떤 이들에게 나의 슬픔은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런 사람들과 마주할 때면 전에 없이 외로워졌다. 여기는 책과 이야기가 있는 돌다리 동네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백수린 작가의 에세이집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입니다. 이 중 사랑하는 반려견을 잃은 슬픔에 대해 적어내려간 담백하지만 가슴 아린 이야기, 슬픔이 가르쳐준 것이 14살 노견을 키우는 저의 마음에 와닿아서 골라봤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오후다. 무릎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강아지를 보는 일의 애틋함, 따뜻한 무게감을 가만히 느끼고 있으려니 어쩐지 어김없이 울고 싶어진다. 사랑하는 나의 첫 강아지 봉봉을 지난 가을 무지개 다리 건너로 떠나보낸 이후 슬픔은 일상이 되었다. 부재는 도처에 있었다. 봉봉이 앉아 쉬던 방석 위에, 다리에 힘이 없어진 이후 걸려 넘어지곤 하던 화장실 문턱에, 코트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간식에, 봉봉과 같이 걷던 산책길 위에, 더 이상 봉봉을 볼 수도 봉봉이 내는 소리를 들을 수도 없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다. 떠나보낸 뒤 나는 거의 매일 밤 봉봉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봉봉은 기력이 없었으나 숨이 붙어 있었고 나는 생각했다. 이것 봐, 봉봉이는 살아있잖아. 수의사 선생님이 틀렸어. 나는 꿈속에서 봉봉을 어떻게든 다시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괴로워하다 깨어나면 캄캄한 방 안은 텅 빈 사막이었고 무덤 속이 되었다. 그렇게 어둠 속에 누워있다 보면 나는 혼자 있는 걸 무척 싫어했던 사랑하는 강아지가 어디선가 홀로 외롭게 울고 있을까봐 어김없이 두려워져 견딜 수가 없었다. 봉봉을 잃은 이후 많은 위로의 말들을 들었지만 그 어떤 말도 봉봉이 혼자 아프거나 외로울까봐 걱정되는 내 마음의 짐을 더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육체가 없어졌으니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라는 말 따위를 들으면 화가 나곤 했다. 아무도 사후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봉봉이 잘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잘 있는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는데 봉봉이 더 이상 아프지도 외롭지도 않을 거라고 믿어버리는 건 그저 내가 살기 위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거짓말뿐인 것 같았다. 그렇게 나를 위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아무렇지 않은 듯 살 수는 없었다. 봉봉을 배신하고 기만하는 일인 것만 같았으니까. 봉봉이 어딘가에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 혼자 웃고 멀쩡히 살아가다니, 그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이었다. 어느 날 내 말을 들은 누군가는 사후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건 나도 마찬가지고 봉봉이 괴로울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대체 왜 낙관적인 가능성은 차단한 채 부정적인 생각에만 골몰하냐고 물었다. 글쎄 왜일까? 그때 나는 그의 질문에 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나는 봉봉을 지키는 데 실패하고 나 혼자만 살아남은 스스로를 벌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육체가 사라졌으니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라는 말은 진위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이유에서 공허하기는 하지만 애도하는 이에게 건네줄 수 있는 위로 중에선 그나마 무난한 편이다. 어떤 사람들은 상심한 나에게 그보다 조금 더 당혹스러운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제 명절에 올 수 있게 됐네. 좋은 쪽으로 생각해. 봉봉이 떠난 당일 울고 있는 내게 건넨 아빠의 위로라든가, 봉봉이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아 추석에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해놓은 터였다. 봉봉을 떠나보낸 후 한 달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내 마음이 괜찮은지 묻지 않던 엄마가 어느 날 엄마가 죽어도 그 정도는 안 울겠다 싶더라 라는 그 말은 그 안에 전혀 악의가 담겨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나를 아프게 했다. 어째서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앞에서 수없이 많은 실언을 하고 빈 껍데기 같은 말만을 건네는 걸까?
지난 겨울엔 슬픔이나 애도에 관한 책들을 몇 권 읽었는데 그중 수없이 많은 장례를 집도해온 라삐 델핀 오르빌레르의 책을 읽다가 나는 그 답을 발견했다. 아무도 죽음에 대해 말할 줄 모른다. 아마도 그것이 죽음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의일 것이다. 죽음은 말을 벗어나는데 죽음이 정확한 발화의 끝에 도장을 찍기 때문이다. 그것은 떠난 자의 발화의 끝일 뿐 아니라 그의 뒤에 살아남아 충격 속에서 늘 언어를 오용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발화의 끝이기도 하다. 애도 속에서 말은 의미작용을 멈추기 때문이다. 의미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음을 전하는 데에만 종종 쓰일 뿐이다. 델핀 오르벨레르, 당신이 살았던 날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서투른 말들을 건네는 이유는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오르빌레르의 문장을 읽으며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 앞에서 제대로 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 죽음은 너무나도 커다란 상실이자 슬픔이고 그것을 담기에 언어라는 그릇은 언제나 너무나도 작다. 모든 것이 예민해지고 촉각과 시각과 청각이 잠에서 깨어난다. 슬픔에 잠긴 사람들은 전에 없이 날카로운 촉수를 얻는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모든 존재는 단 하나의 부재로 하루아침에 낯설어진 세상의 변화를 온몸에 아로새긴다. 기쁨은 선명하고도 투박한 감정이다. 누군가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느끼는 기쁨의 고유한 결과 무늬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다. 다른 이가 겪고 있는 그 기쁨을 똑같이 경험해 보지 못했더라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기쁨으로 미루어 상대의 마음을 짐작해도 되고 그가 실제로 느끼는 기쁨과 내가 짐작하는 기쁨 사이에 간극이 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기쁨 앞에서 우리는 쉽게 관대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슬픔의 경우엔 그렇지 않다. 상대의 슬픔에 공감하는 일에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기쁨과 달리 슬픔은 개별적이고 섬세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슬픔을 겪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건 슬픔에 잠긴 사람의 마음이란 살짝 스치기만 해도 쉽게 긁히는 얇은 동판을 닮아서다. 슬픔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감정과 타인의 감정이 끝내 포개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없이 예민해지고 슬픔이 단 한 사람씩만 통과할 수 있는 좁고 긴 터널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슬픔에서 빠져나온 이후엔 그 사실을 잊은 채 자신이 겪은 슬픔의 경험을 참조하여 타인의 슬픔을 재단하고 슬픔 간의 경중을 따지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와 크기로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다고 쉽게 말한다. 14살에 어머니를 유방암으로 잃고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상실감을 느끼는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애도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한 호프 에덜만은 주변에서 그녀에게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39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극복을 못한 거야? 라는 질문으로 그녀의 저서를 시작한다. 하지만 슬픔을, 그것도 사랑하는 존재와의 사별에서 기인한 슬픔을 대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존재의 죽음은 인생이라는 육상 경기 중 뛰어넘어야 할,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말아야 할 허들이 아닐 텐데. 1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늘 함께 붙어 지낸 가족을 잃었는데도 내가 떠나보낸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라는 이유로 어떤 이들에게 나의 슬픔은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런 사람들과 마주할 때면 전에 없이 외로워졌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내게 위로를 건넸다. 내가 당신의 슬픔을 다 이해한다거나 내가 가진 슬픔에 비하면 당신의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신 당신의 슬픔을 내가 똑같이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당신이 혼자라고 느끼지는 않길 바란다고.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찬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곧 꺼질 것 같은 촛불처럼 위태롭고 시도 때도 없이 마음이 사나워지던 계절들을 통과해 올 수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이웃에 사는 이 언니가 나에게 유기견을 키워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어머니가 홀로 사시는 게 외로워 유기견을 입양하셨는데 막상 키워보니 힘에 부쳐 파양하려 하신다는 것이다. 이미 한 차례 파양된 적 있다는 유기견이 또 파양되는 것이 안쓰러워 며칠간 고민했지만 새로운 강아지를 키우기엔 내 마음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국 그 유기견은 이 언니가 맡아 키우게 되었는데 혼자 사는 언니가 직장에 가 있는 동안 홀로 좁고 어두운 집에 우두커니 있을 어린 강아지를 생각하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봉봉을 떠나보낸 후 강아지와 같이 지낸 적이 없어 걱정이 되었지만 언니의 외출이 길어질 때면 우리 집에 데려와 이따금씩 봐주기로 한 것은 그 때문이다. 지금 우리 집엔 유기견이었던 강아지 또리가 처음으로 와 있다. 또리를 데리러 가기 전 나는 봉봉의 물건들을 모두 치웠다. 조금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막상 강아지를 데리고 오려고 한 날이 되자 봉봉이 쓰던 물건들에 다른 강아지 냄새가 배는 게 싫었던 것이다. 태어난 지 이제 8개월 된 또리는 오래전 나의 강아지가 그랬듯 힘이 넘치고 천방지축이다. 끊임없이 안아달라고 보채는 강아지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책을 읽고 글을 쓰다 오랜만에 느끼는 묵직한 온기에 내가 떠나보낸 강아지가 떠올라 결국 조금 울고 만다. 마음이 이렇게 아플 것을 알면서도 혼자 우두커니 집을 지키고 있을 강아지의 마음을 염려하게 된 건 봉봉이 내게 여린 존재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봉봉을 잃고 한없는 슬픔의 시간을 통과하며 내가 다른 존재의 슬픔에 조금 더 예민해지고 상대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다. 가만히 손을 뻗어 새끼 강아지의 등을 쓰다듬어 본다. 내 무릎 위에 자리 잡은 새끼 강아지는 어느새 깊이 잠들어 있다. 강아지의 얼굴은 근심이란 걸 모르는 듯 천진하다. 지금 내게 사랑을 주는 게 내가 아니라 봉봉이라는 걸 너는 아는지. 봉봉은 언제나 이렇게 내게 돌아온다. 몇 번이고 다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한없는 사랑의 형태로.